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승입니다. 최근 일주일 넘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방심인데요. 정부는 코로나19가 가장 큰 위험 신호가 방심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명의 전파자가 대규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일상생활 재개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지금 사소한 방심이 큰 위험으로 번지지 않도록 개인 위생과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주연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연속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10명 늘어난 1,718명입니다. 신규 환자 10명 중 4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모두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6명 중 3명은 대구에서, 2명은 경기, 1명은 서울에서 각각 나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이틀 연속 발생하지 않아 240명에 머물렀습니다. 완치 후 격리 해제된 환자는 134명이 늘어 8,635명이 됐습니다. 완치율은 80.6%로 첫 환자 발생 이후 처음으로 80%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124명 줄어 1,843명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서울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시내 확진자는 모두 629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5일부터 열흘간 하루 2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생 원인별로 보면 해외 접촉 관련 확진자가 21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확진자도 미국 거주자인 65세 남성입니다. 입국한 후 서울 강서구에서 그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확진자가 몇 명 나오진 않고 있지만 한 명의 확진자가 수많은 접촉자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안다즈 서울 강남호텔은 직원 중 확진자가 나와 오는 29일까지 임시 폐쇄됐습니다. 강남구는 그제 경기도 하남에서 확진된 20대 여성이 이 호텔에서 근무를 했던 사실을 어제 확인하고 호텔 직원 146명에게 자가격리를 지시했습니다. 서울 코로나19 환자 중 완치에 퇴원한 사람은 383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60%를 넘어섰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해외 접촉 관련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진정세를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네, 하지만 신규 확진자에는 잡히지 않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다가 다시 코로나19 확진을 받는 경우입니다. 누적 확진자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재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으로 210명이 확인됐습니다. 3번이나 확정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종시가 특히 시내 확진자 수에 비해 재확진된 비율이 높은데요. 완치 후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재검사를 시행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세종시는 완치자 전원을 전수검사하기 때문입니다. 완치자 전수검사를 전국에서 실시한다면 재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재확진자가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재확진 원인을 조사 중인 방역당국은 바이러스가 남았더라도 분리 배양이 되지 않을 만큼 적은 양이어서 전염성을 가지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재확진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재양성 원인을 방역당국이 밝혀내면 재확진자와 관련한 좀 더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겠네요. 또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네, 이번 주말은 지난 20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이후 맞는 첫 번째 주말입니다. 종교, 유흥,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등에 대한 제재가 좀 풀렸는데 일요일인 오늘은 특히 종교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이미 중대형 교회 60%가 현장 예배로 복귀했는데 오늘은 더 많은 교회가 모이는 예배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초대형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차례에 걸쳐 주일 예배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성당 절반가량이 현장 미사를 재개한 천주교는 오늘 신자들과 함께 주일 미사를 봉헌하고 전국 도심 사찰에서도 일요법회가 열립니다. 이처럼 종교 행사가 대거 재개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종교 행사가 생활 속 방역의 성패를 결정하는 본경기가 될 것이라며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참석자 명단 작성, 개인 간격 유지 등 철저한 지침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조금이라도 아픈 증상이 있으면 종교 행사에 가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조주연입니다. 네, 조주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서울시 상황실 통해서 국내 코로나19 소식 알아봤는데요. 코로나19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 취재 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백창은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살펴본 대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일주일 연속 1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10명의 확진자가 추가가 됐는데 확진자 증가세가 줄고 있는 건 다행이긴 한데 해외 유입을 통한 감염 사례가 계속 늘고 있죠. 맞습니다. 10명 중 4명이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였는데요. 일주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인데 그 기간 해외 유입 사례를 보면 꾸준히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13일부터 90개국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로 입국자가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네.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13일부터 23일까지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입국자 수는 일평균 700여 명으로 1일부터 12일까지에 비해 42% 줄었습니다. 네. 특히 무비자 입국 정지 조치 대상인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가 조치 시행 전보다 61% 줄면서 일평균 105명까지 감소했습니다. 13일부터 23일 사이 일평균 전체 입국자를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 국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77%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중대본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해외 확산 현황과 또 해외 입국자 현황을 지켜보면서 공항과 항만에 철저한 검역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입국자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또 가장 우려했던 것이 4.15 15일 총선 이후에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방역당국은 지금까지는 총선과 관련된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끼고 또 투표 순서를 기다릴 때에도 일정 거리를 두는 등 그런 방역 지침이 효과를 본 거라고 봤는데요. 다만 코로나19 잠복기가 최장 14일이기 때문에 며칠이 더 지나야 정말 총선과 관련된 확진자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방역 지침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 같긴 하지만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겠군요. 예. 미국 뉴욕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린 환자가 공식 집계치의 10배에 달할 것이다. 이 말은 숨겨진 환자가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혹시 우리나라에도 숨겨진 환자가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방역 당국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특성상 무증상, 증상이 없는 환자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도 숨겨진 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숨겨진 환자의 비율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숨겨진 환자의 비율이 낮을 걸로 추정했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숨겨진 환자들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항체 양성률을 확인하는 항체 검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검사 방법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영양조사나 아니면 지역별로 헌혈 혈액 검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네, 항체 검사 얘기가 나왔는데 당초 항체 검사로 집단 면역이 형성됐는지 판단한 뒤에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와 관련해서 세부 지침 초안을 발표하고 최종안을 내기 위해 논의 중인데요. 일부 전문가들 의견은 공동체의 60% 이상이 이제 코로나19 면역을 갖추면 집단 면역을 형성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네. 이 집단 면역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는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으로서는 집단 면역보다 다른 객관적인 지표를 생활 방역 전환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서 항체가 형성됐다고 해서 면역이 형성된 건 아닌 경우가 있었고, 그렇군요. 네, 또 집단 면역이 형성됐는지 파악하려면 무작위 표본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려서 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신규 확진자 추세와 방역망 관리 비율이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빨리 종식이 되려면 사실 치료제나 백신이 빨리 나와줘야 하는데 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네, 맞습니다.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국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백신과 관련된 연구는 10건 정도 진행 중이고 치료제 관련한 연구는 20여 건 정도 진행 중입니다. 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효과가 입증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없습니다. 또 치료제 후보로 거론되는 약들도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치료제나 백신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언제든지 한 명의 슈퍼 전파자가 많은 환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언제든지 슈퍼 전파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부산에서 클럽과 주점을 잇따라서 방문한 대구 1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추가 환자가 더 나오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대구에 사는 10대 A군이 SRT를 타고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부산에 머물면서 주점과 클럽, 또 식당까지 잇따라 방문을 했습니다. 이후 20일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고 23일에 군 입대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문제는 A군이 들른 클럽의 경우 그날 이제 480명이 이 클럽에 들른 걸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네. 부산시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이 CCTV로 확인했을 때 클럽 이용자 중에는 마스크를 끼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 당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이었던 시간이어서 좀 클럽이 운영됐다는 것 자체에도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부산시는 해당 클럽에서 감염자가 더 나오면 클럽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 관련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개인 위생이나 방역 수칙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지만 피로감이 여전히 높은 것 같아요. 어제와 오늘 주말인데다가 날씨가 풀리면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날씨도 풀렸고 또 어제와 오늘은 정부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소 낮추기로 한 뒤 첫 주말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가 또 주춤하다 보니까 전국 곳곳에 나들이 인파가 몰렸는데요. 제주도의 경우 그제 2만여 명, 어제는 19,000여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이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18% 이상 급증한 건데요. 네. 제주도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 올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또 미뤄졌던 각종 자격증이나 공인 영어 시험도 재개됐습니다. 네. 다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어제 보험 설계사 자격 시험의 경우 야외 운동장에서 시험이 진행됐는데요. 오늘 2달 만에 재개되는 토익 정기 시험에서는 의심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귀가 조치되고 또 나머지 응시자들은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을 낀 채로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생활의 풍경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드는 추가 예산을 모두 국비로 충당하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초 정부는 소익 하위 70%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국비 7조 6천억 원, 또 지방비 2조 1천억 원으로 잡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3조 6천억 원은 국채 발행, 또 나머지 1조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측이 추가로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와야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모두 국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그렇게 하면 정부의 국채 발행액이 1조 원 늘어서 4조 6천억 원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은 이에 대해서 빚잔치를 하게 되는 거라면서 비난에 나섰고 그래서 좀 오는 29일에 추경 심사가 시작되는데 또다시 논란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상황 살펴봤고요. 해외 상황 짚어보죠.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죠. 네, 전 세계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은 건 지난 10일 10만 명을 넘은 지 보름 만입니다. 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만 2천여 명으로 전 세계 사망자의 4분의 2를 차지했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영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확진자도 현지 시간으로 25일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일부 주에서 경제 활동을 조금씩 재개한 것에 대해 현지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고요? 네, 며칠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자외선 노출과 살균제 주입을 검토해보라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CNN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언론 브리핑은 하지만 백악관 태스크포스 회의에는 거의 불참한다고 보도했는데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꼴로 회의에 참여하고 또 심지어는 열흘 이상 불참한 적도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살균제 발언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또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인데요. 일각에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하던 언론 브리핑을 축소할 거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측근들은 브리핑을 좀 축소해달라 이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 시청률이 잘 나온다고 계속 하겠다고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하지만 여론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또다시 크루즈선 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죠. 맞습니다. 일본 나가사키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코스타 아틀란티카에서 승무원만 이제 623명이 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들 모두에 대한 검사가 어제 끝났는데 추가로 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48명입니다. 일본 보건당국은 음성이 나온 승무원은 조기 귀국시키고 또 양성이 나온 승무원은 배 안에 있게 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 시내 지정병원으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증이어야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지난번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집단 감염 사태에 이어서 이번에도 크루즈선 확진자를 국내 통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네. 해당 크루즈선이 일본 배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승무원 90명이 검사를 받기 전 배에서 내려서 시내를 계속 돌아다닌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크루즈선과 관련한 일본 국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좀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이미 앞서서 크루즈선 감염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응은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군요. 네. 자, TBS 보도본부의 백창은 기자와 코로나19 주요 이슈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한 주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슈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훈 내과 전문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김원식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째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치율도 80%를 돌파하고 추가 사망자도 이틀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이 하향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방역이 잘 될수록 방심 지수는 올라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뭐 야외 나들이 가시겠다고 이번 주말에 말씀하시고 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쵸. 어디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이번 주에 정말 도로에 차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를 느끼거든요. 네. 그리고 등산객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코로나가 이제 극복된 거 아니냐 이런 기조가 있는 듯 싶어요. 그렇지만
이미 이제 생활 영역에서 뭐 이 감내는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곳에서 이제 다시 또 확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여전히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심이 문제다.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완화되게 행동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보다도 4월 초에 있었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둔 건 역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입국자 관리가 되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환자들 숫자도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고 네. 현재 방역 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적한 결과 확진자들 숫자가 지금 한 자리 숫자까지 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지역사회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위험성이 낮아졌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하나의 국가고 작은 국가이고 사회적 이동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뭐 지역사회 감염과 상관없이 접촉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이제 많은 분들이 나들이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자기 지역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접촉하면서 지역사회 확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여전히 필요한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방역 당국이 아직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향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부활절과 4.15 총선이 코로나19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 관련된 전파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방역 지침이 좀 효과를 본 걸까요? 네,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은 이 사전투표는 10일에서 11일 이뤄졌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확진자들이 5에서 7일 정도 사이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14일 정도 되는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은 10일에서 15일이니까 결국 25, 26 해가지고 이때 나와야 되는데 특히 25일까지는 지금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네네. 당대본에서 밝힌 그런 상황이고요. 또 본 총선 투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5일에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2주간 치게 되면은 다음 주 수요일이나 그래서 29일, 30일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하셨고 또 1m 간격 유지하시면서 철저히 한 유권자들 국민의 그런 노고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지만요. 네. 근데 한편으로 무증상 감염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무증상자가 좀 많이 포진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계속 봐야 되고요. 또 14일을 또 넘어서는 사례도 해외에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방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증상 감염자나 잠복기가 더 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신규 확진자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차 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라고 거듭 당부하는 이유가 조용한 전파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증상 감염자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뉴욕에서 이제 3,000명 정도 이제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항체 검사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항체 검사는 약간 논란은 있는데 정확도가 약간 떨어지고 네. 일반 코로나랑 약간 교차 반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은 되고 있지만 여기에 따르면 14% 정도가 항체가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좀 항체 검사를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한번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진행하는 것을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좀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지금 방역 측면에 있어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고 격리하는 이런 조건들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하나가 딱 부족한 게 있는데요. 연구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연구 부분이 아직 우리나라가 좀 부족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인해 전술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양의 연구 성과라든지 치료 지침, 심지어는 기존의 중국의 전통 의약품까지 끼워 넣기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의 의학 정보는 약간 신뢰성은 우리가 높게 평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의료 정보들이나 연구 결과를 세계 각국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연구에는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도 물론 연구비가 지원돼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려면은 기업체들도 이제 이런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여력이 된다면은 이런 연구 활동에 뭐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더 과학적인 정보들을 축적해서 지금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정보를 제공해주면은 굉장히 방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무증상 감염자 역시 전파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나이팅게일 아시죠? 나이팅게일이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면서 개인 위생을 개선시키면서 많은 질병을 완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팅게일이 인도에서도 똑같은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도에 있었던 질병은 말라리아였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가 전파를 하거든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질병을 더 악화시켰던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정보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줘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증상 얘기해봤는데요. 부산시도 조용한 전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 확진자가 무증상 기간에 부산 시내 클럽과 술집을 확보했다는데 본인이 증상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뭐 별다른 생각 없이 여행을 간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10대라고 보도가 됐는데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만으로 계산을 한 그렇기 것 때문에 같아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제 20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확진자 중에 27%에 해당이 될 정도로 20대 확진자가 많고요. 그런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뭐 자신들은 이제 걸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게 이제 방심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또 이제 재확진율도 22%에 이르러요. 물론 이분 재확진 받고서 이제 제2차 감염을 했다는 그런 사례는 없지만 여전히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방대본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아까 여행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구에서 부산까지 갔어요. 그래서 뭐 원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 군 입대 전에 뭔가 좀 일탈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약간 문화 아닌 문화가. 그래서 뭐 술집도 가고 뭐라 가지고 마지막 즐긴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이제 지역을 넘나든 확진 우려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 앞으로 입대하시는 그 청년들에 대해서도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입대 앞두고 나서 좀 일탈적인 어떤 행동이라는 차원을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계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해당 클럽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 검토하겠다 이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거기에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수칙을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이 클럽들도 이제 수칙들을 엄밀하게 앞으로도 계속 지켜 나가야 되는 그런 의무를 이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이 확진자가 클럽에 갔을 당시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전히 이제 권고하고 권고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수칙을 지켜주기를 이제 바랬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클럽이 항상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클럽들은 이런 수칙들을 좀 위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뭐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클럽에서 있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뭐 공연계 같은 경우 지금 마스크 쓰고 공연하기도 하고요. 또 간격 띄우고 공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오히려 더 그것이 뭐 새로운 뉴 노멀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서 협조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구상권 나중에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된 후 처음 맞는 주말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단체가 활동을 재개했어요. 사실 코로나19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 현실이 된 지금에 종교 활동을 계속 자제하는 것보다 활동 방식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시점이 온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언제까지 이제 집에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생활 방향이라서 정부가 이제 제시하는 지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침들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한 3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게 있는데 첫 번째로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건 원래 손 위생입니다. 그래서 손 위생. 손 세정제를 곳곳에다가 많이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어느 분이 얼마만큼 손 씻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것은 손 세정제가 얼마나 잘 소모되는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라든지 종교 시설에 계신 분들이 아마 손 세정제를 입구에 갖다 놓으시는데 이것이 이번 주에 얼마나 이제 소모가 됐는지를 잘 평가하시면은
이 우리 교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씻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모량이 적어지면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안내를 할 필요가 있죠.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아픈 분들이 이제 나오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네.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쵸.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픈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의 지표를 드리면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약을 사셔서 드셨다고 하시면은 그 주는 교회에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약을 먹었다는 것은 몸에 불편하다는 뜻 아닙니까? 약을 먹고 종교 행사라든지 이런 모임에 가시는 거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 네.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아마 방역 관리자, 감염 관리자들을 지정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많은 행사나 모임이 있는데 이런 안전 관리라든지 보건에 대해서는 좀 약간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저도 행사에 지원을 많이 나간 적이 있었는데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보건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어요. 수십억, 수백억 되는데도 지금 우리가 그동안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지원을 많이 받거나 협찬을 받아서 했는데 이제는 좀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가셔서 한 번만 보시면은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교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종교 활동에 있어서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 소독제가 얼마나 소모되느냐에 따라서 방역 관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아픈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 그리고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 이렇게 3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코로나19로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재난 관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죠. 네, 일단 이게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했을 때 경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다, 한쪽에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게 통계 지표는 아니고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에 관련돼 가지고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이 이제 눈에 �띕니다. 그래서 네. 전달 대비해가지고 증가했다라고 대답하신 자영업자분들이 10명 중 한 이제 5-6명 정도 되고요. 앞으로 이제 더 증가될 것이라고 응답하신 분도 한 이제 70% 이상이 넘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증가폭을 보면은 5에서 10% 정도 늘어났다고 대답하신 분이 한 40% 가까이 되시고요. 네. 10에서 한 30% 증가했다는 대답이 한 12% 정도 돼서 한 5에서 10% 정도 그리고 이제 많게는 한 30%까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체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주로 유통업 쪽에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35% 정도가 이렇게 대답하셨고요. 그다음에 숙박이라든지 음식점에서 한 24%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 21% 그리고 제조업 순위 가는데 아무래도 제조업은 좀 약간 둔감하게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이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또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뭐냐면 일종의 이제 재난지원금이 이제 선불카드 등의 어떤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일종의 사고 팔기 행위를 좀 엄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사실 지자체에서 그동안 그런 지역알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법으로 이제 전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려가 되는데 물론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향후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원천 차단하겠다. 강력하게 또 처벌 이제 근거 조항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대로 이제 지역 경기를 위해서 좀 사용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 화폐 개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제 현상과 좀 달리 네. 지역 경제에 좀 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경제 현상보다는 지역 단위로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효과를 측정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많이 또 사용을 하시면 네. 더 좋은 것이죠. 네.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도 5월 중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갔는데요.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서 재정 적자를 메우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고소득자라고 해도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자영업자라든지 영세업자든지 중소기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통해서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죠. 이런 소득을 가지고 이제 고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사업장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코로나19로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은 이제 고소득자라고 할지라도 이제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은 직원 고용을 감축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대한항공 같은 큰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여행 운송업이 중지되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고소득자가 아니라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지원은 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면 금융소득 등 뭐 불로소득으로 고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은 네. 이 코로나19랑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접근을 이제 여러 각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 고소득자들이 이제 최고소득,율이 벌써 세금률이 42% 정도 달합니다. 그래서 이미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42만 원 정도는 세금으로 일단 납부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발적 기부에 있어서는 뭐 그냥 순수하게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만약 이것을 또 강요하면 또 이게 자발적이 아니기 네. 때문에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코로나19가 길어지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또 황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 놀러 가시는 분들 많을까요?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던데요. 네, 많이 지금 가시기로 하는 듯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해외여행을 많이 안 가시니까 좀 반가운 지역으로 꼽혔던 것이 제주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를 많이 가셨는데 거기서 또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예전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내 여행 많이 오세요, 제주도 많이 오세요라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제주도가 그러니까요. 네. 많이 이제 찾아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원희룡 지사가 이제 강력하게 좀 자제를 좀 공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금토 이틀간만 지금 현재 한 4만 명이 제주도에 이미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그래요? 있고 네네. 또 황금 연휴라고 해서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한 18만 명, 거의 한 20만 명 이상이 도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에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항공이라든지 숙박시설 같은 경우 한 80에서 90% 정도 예약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발열 체크를 한다든지 마스크 이제 권하고 있고 또 제주도에 도착하셔서 집단으로 이용하시는 곳에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주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신고를 해달라. 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좀 이거 처벌까지도 그쵸?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시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형태로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혼자 가느냐, 뭐 두 사람이 가느냐, 가족끼리 가느냐, 아니면 집단적으로 어떤 모임을 통해서 가느냐 이것도 체크를 해서 네. 거기에 따라서 대응책이 좀 더욱더 강고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사실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에는 이제 뭐 부처님 오신 날 같은 이제 종교 행사가 있는 날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메이다이라고 그러죠. 노동절인데 노동절 집회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 거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또 야외 가지고 어떤 뭐 테마파크라든지 뭐 놀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네네. 가거든요. 근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또 위생수칙이라든지 감염을 예방할 것인가 이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특히 5월 8일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버이날. 네, 네. 어버이날인데 부모님한테 가야 되냐.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치명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80대 같은 경우는 뭐 더 올라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방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특히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들도 좀 이 황금 연휴 기간에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요. 아마 시민들이 뭐 자발적으로 알아서 잘 하시긴 하겠지만 네. 좀 더 이제 경각심이 필요한 황금 연휴인데 황금 연휴가 아닌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해서 황금 연휴를 비롯한 5월을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외 소식 짚어보도록 할게요. 남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브라질의 경우에 사망자 증가 속도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빠르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산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반구는 지금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고요. 네. 남반구는 지금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썩 사회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다고 보기 좀 어렵고 경제도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 특히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전 세계가 다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리우 카니발 축제가 있었다고 네네네. 이제 수백만 명이 모이셨다는데 공교롭게도 이 마지막 날에 코로나19 환자가 발견이 됐었죠. 그 이후 이제 브라질 내부에서도 또 정치권과 또 의료계가 또 약간 갈등이 있습니다. 의료계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네. 정치권이나 경제계에서는 당연히 경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데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제한적 거리두기를 하자.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서 4월 중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교체되는 일이 벌써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사회적 거리 운동에 반대를 하시고 나서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환자가 5만 8천 명, 사망자가 4,5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러네요. 이게 아직 그 겨울철이 되게 그러니까 추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반구 국가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되면은 네. 이게 결국 이제 우리 가을에 북반구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더 빨리 한국 상황을 정리하고 아직 코로나19가 이게 확산세에 있는 나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얘기도 해볼게요.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으로 400명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나가사키에 정박한 크루즈선에서도 대량 감염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대처를 보면 지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와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통계에서 빼버리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스타 아틀란티카가 사실 1월 말부터 정박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일부터 발열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뭐냐? 결국 일본 내에서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크루즈선이라는 게 이 코로나19 사태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떤 관광 여행 수지 관점에서는 각광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나라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훨씬 더 각 국가의 경제 효과를 줍니다. 왜냐하면 선박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정박을 한 다음에는 이제 지역 나와서, 관광까지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같은 경우에는 홍콩을 경유해가지고 일본에 왔기 때문에 분명히 해외에서 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 쪽에서는 이거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뭐 명분은 있었어요. 물론 네. 이제 그 역학 구조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됐었는데요. 그리고 또 그 크루즈선 때문에 사실 거기 내린 분들이 또 지역 감염까지 시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를 제외하는 게 적당하냐 이런 좀 약간 논박이 있을 수는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일본 내에서 감염이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계약이 끝난 승무원 90명이 이미 밖으로 나가서 호텔이라든지 또 공항을 이용을 했고요. 아유. 또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또 새로 신규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40명이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40명 중에 한 명이 확진자로서 그 안을 감염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느 누가 나와가지고 또 지역을 감염시켰는지를 또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과연 이 통계에서 빼는 게 적절한 거냐. 그리고 무조건 뭐 중상자만 뭐 이렇게 검진을 받게 한다든지 인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미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이 얼마나 감염이 됐는지를 이번에 좀 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조치와 똑같았기 때문에 네. 이 아틀란티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진자가 더 많이 증가하고 지역 감염까지도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크루즈선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도 향후에 이제 크루즈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정책을 세우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감염병이 있었을 경우에 크루즈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이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크루즈가 정박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일본의 사례를 원용을 해가지고 우리도 기준을 좀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법과 관련해서 황당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체에 소독제를 주입하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너무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예, 사실은 이게 한 18세기나 19세기에 나왔으면은 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클로로킨이 이제 염색약에서 이제 시작된 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약도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적정 용량이 결정된 것이고요. 이 락스라고 흔히 알려져 있죠. 차 염소산 나트륨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염소산에 이제 산소가 2개 빠진 거를 차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분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살균이나 소독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먹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소량 그래요? 정도는. 그래서 네. 우리가 수영장에서도 이 락스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체에는 비교적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물론 과량을 먹을 경우에는 위장관 장애라든지 오심구토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당연히 흡입하면 이제 그 폐 점막에 굉장히 큰 손상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주사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께서
주사를 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네. 실제로 이 사례가 있더라고요. 2013년도에 아, 사고로 그래요? 예. 인체에 주사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18세 여성분이셨는데 참 제가 이거 찾아봐야 될지 참 고민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나오긴 하더라고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당연히 이제 들어가면서 혈관에 있는 혈액 세포들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그 산물들이 몸에 큰 충격을 줬고 네. 콩팥이 제일 먼저 망가지면서 급성 신부전에 빠지셨고 투석을 한 7차례 정도 실시해서 간신히 생존하셨다고 합니다. 네. 소변 색깔이 새카맣게 나오면서 굉장히 위중하고 중환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받았다고 하죠. 네. 이미 연구 결과가 끝난 거기 때문에 이 자료를 꼭 백악관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미국 실제로 왜 미국 언론에 굉장히 큰 반응을 보이냐면은 클로로킨 때 드시고 돌아가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사례 때문에 더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굉장히 경각심을 많이 받고 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면 솔깃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사실 이런 의학적인 거나 전문적인 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내 지도자들도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이 얼마나 잘하십니까? 네. 즉 계속 답변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분들한테 좀 맡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클로로퀸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임상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음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클로로킨 자체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염색약이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네. 세포내에 들어왔다 나가는 과정에 약간씩 영향을 줍니다. 문제는 이게 그 바이러스 코로나19에 적합한 건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말라리아의 치료 용량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아낸 것이고요. 네. 이 코로나19는 용량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세포뿐만 아니라 심장 세포 이런 데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심혈관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올라간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연구들은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고 정확한 것은 비교 연구를 좀 해가지고 정확하게 판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확실하지가 않군요. 자,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보다는 우리 삶의 일부로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생활 방역 앞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간략하게만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제 여름을 지나가지고 가을까지도 간다는 얘기 있고 최대 2년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몫이 굉장히 커졌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너무 생활 방역만 강조하지 마시고 네. 또 각자 역할들을 유기적으로 하는 장기적인 어떤 태세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방심보다는 아직 방역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동훈 내과 전문의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TBS